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 다우지수 1.9% 급등.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소매 판매와 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소매 판매 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우려만큼 빠르게 냉각되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친환경주 급락 속 빛난 테슬라 ETF, 트럼프 우세 속 상승 지속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등이 급락세를 탔지만 테슬라 상장지수 펀드는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가 친공화당 행보를 보여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방향이 엇갈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강세가 지속할지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지지 영향 외에도 하반기 테슬라를 둘러싼 호재성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GDP 예상 미달,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 1% 이상 하락. 중국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로 국제유가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5.1%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강화하여 국제유가가 모두 1%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금값 사상 최고, 국채금리는 4개월 만에 최저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현지 시간 16일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9월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금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도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0%를 나타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월가에선 6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연준의 9월 인하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했던 소매 판매에 더불어서 소형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떨어진 하루였고요.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다만 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세를 이어 이틀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화요일에 7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또 다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S&P 500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확신이 커지면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S&P 500은 양 0.6% 상승한 채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각각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기 수익은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로 웃돌았고 모건 스탠리는 수익이 급증하면서 투자은행의 부활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변동이 없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분석. 이렇게 첫 번째 소식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0.4%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8% 증가하면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0.1% 증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6월의 소매 판매는 전달과 변동이 없었으며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8%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솔린 가격 하락과 자동차 딜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전체 소매 판매는 큰 감소 없이 유지됐습니다. 5월의 소매 판매 수치도 0.1% 상승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보고서들은 소비자 지출 감소를 지적을 했으나 6월의 소매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인플레이션 감소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연결지으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소비자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제의 강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럼프 재선 유로존 하방 리스크를 초래한다라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5일에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유로존 경제에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불확실성이 유럽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보복 관세로 유로 지역 산업 생산이 감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줄이거나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요건을 강화할 경우 유럽 국가들은 추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GDP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60%로 점쳤으나 최근에 이 피격 사건 이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후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유럽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는 있지만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의 5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의 통계부에 따르면 광업과 전력 부문의 산업 성장 덕분에 산업 생산 지수가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9%였으나 실제로는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7% 증가를 했고요. 제조업 생산은 4.6%, 광업 생산은 6.6% 늘었습니다. 주요 금속, 약품, 전기,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IIP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기본재 생산은 7.3%, 자본재와 중간재는 2.5%, 인프라 건설재는 6.9%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생산은 12.3%, 비내구재는 2.3%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이렇게 평균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인도 경제 회복과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후 3개월 만에 이렇게 8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AI 전문가부터 서비스 직종까지 다양한 채용 공고를 올렸고요. 특히 주가가 급등한 지난 14거래일 동안 구인 공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초기 해고된 수천 명에 비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AI, 로봇공학, 에너지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업 채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이전 해고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인도량 감소로 약 2만 8천 명을 해고했던 테슬라는 이제 AI와 로봇 공학,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관련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관련 채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엔지니어링 및 태양열 제품 설치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한때 해고된 슈퍼차저 조직도 일부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은 15일 iOS 18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버전으로 사용자가 최신 기능을 시험하고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게 위함입니다. iOS 18 베타 버전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한 질문 응답과 시리 업그레이드는 올해 말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베타 버전에서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AI 기반 사진 앱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AI가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첫 페이지에 표시를 합니다. 또한 아이폰 최초로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되면서 AI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또 통화 중 녹음 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를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나 휴대전화 서비스가 되지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앱이 도입되면서 모든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다른 아이폰과 디지털 머니를 간편하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플 소식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의 인도 매출이 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인도 매출은 1년 동안 60억 달러에 달해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 고가의 아이폰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나라로 애플은 사용자 수를 늘리고 제조 공장과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인도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시장은 저가 중국산 디바이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3.5%를 차지를 하지만 인도는 애플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인도에서 애플 스토어 2곳을 이렇게 개점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제조 공장을 확장해서 최신 아이폰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조립된 아이폰 대부분을 수출이 되면서 인도 기반 협력 업체들은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쿡 CEO는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록의 자산 운용 규모가 1경 5천조 원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자산 가치 상승과 ETF 자금 유입 덕분에 블랙록은 현재 10조 6,500억 달러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 블랙록은 9조 4,300억 달러, 올해 1분기에는 10조 5천억 달러를 운용을 했습니다. 이번 성장은 에너지 전환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덕분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클은 투자자들이 저비용 ETF와 대체 자산을 선택해서 채권 시장에 이 바벨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랙록의 ETF와 인프라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자금 유입을 촉진했습니다. 핑크 CEO는 자산이 이동 중이며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이 금융수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 고가품 기업들이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스와치의 영업이익은 70% 감소한 1억 4,700만 스위스 프랑, 매출은 14% 감소한 34억 스위스 프랑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고가품 구매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와치그룹의 CEO는 생산량을 20% 이상 줄였으며 중국 시장에서 연말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버버리도 부진한 실적과 CEO 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런던 증시에서 버버리의 주가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버버리는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과 낮은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면서 동일 매장 매출이 21%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휴고보스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 감소한 10억 2천만 유로로 기록이 됐고요. 주가는 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고가품 시장의 주요 문제는 이 중국의 경기 침체로 핸드백부터 화장품까지 모든 것의 시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LVMH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거나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고물가 고금리 길어진다. 달러 비트코인 사고, 장기 국채 팔아.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의 유세 도중 피격으로 부상당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승리를 전제한 주식, 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감세, 재정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친시장 정책이 재현되리라는 관측 속에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미국 장기 국채를 매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 뛴 104.3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 신한국 통화는 멕시코 페소가 달러 대비 장 초반 0.3% 약세를 보였고 한국 원화도 0.7% 내리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리라는 관측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총격 사건 이전에 5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테러 직후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내 6만 5천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있고요.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1.58% 급등한 6만 3,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만 8천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 단기 국채는 매수하고 10년물과 30년물, 즉 장기 채권은 매도하는 이른바 스테프너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BCL 리서치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미국 재정 전망을 둘러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친시장 정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격 직후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했고요. 원화와 페소 등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6만 달러 선을 넘어서 머스크 등 기업 수장들은 줄서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세론 한국 배터리 신재생 기업엔 악재, 대미 무역 흑자도 부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곳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한 배터리 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뒤 현재 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거나 각종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IRA상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겨냥한 삭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업체들은 이미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인 메타플랜트에서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 하이브리드 차량도 병행 생산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애리조나주 ESS용 LFP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했는데요. 해외 공장의 일부 전기차용 라인을 ESS용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태양광 모듈 업체로 올라서면서 IRA를 통한 세액 공제 규모가 연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화솔루션 역시 태양광 관련 금융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반도체 분야는 미중 갈등 지속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기조 변화가 덜할 것이라는 분석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 역시도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의 투심은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국내 산업 경제 영향은 안전자산 쏠림에 주가 약세를 보일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은 변화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 ELS 배상 7.5만 건 절반은 끝냈다. 은행권이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했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즉 ELS에 대해 투자 손실 고객들 중 절반 이상에 대해서 배상을 마쳤다라고 공지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6,400대로 연초 대비 상승해 이달 말부터는 수익 상환을 받는 고객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책정했던 총 1조 7천억 원의 금액 가운데 일부가 2분기에 환입돼 실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5월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에서 3,000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올해 남은 기간 중 홍콩 H지수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손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올해 1분기 홍콩 H지수 ELS 충당금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8,620억 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HN,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콩 H지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방을 크게 보여주다가 그래도 5월 20일쯤에는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차츰 안정화되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 5곳 중 2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6,400대 회복 흐름에 이르면 2분기 충당금 환입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한국조선, 친환경 컨선 3.7조 수주 잭팟. 네, 최근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테마주의 흐름 역시도 안정적으로 강세 흐름을 연출했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해 첫 컨테이너선 수주로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목표치를 20%나 넘게 초과 달성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 선사와 15,500 TUE급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로는 총 3조 6,83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선박에는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비롯해 폐열 회수 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동안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했었던 HD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수주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운송기간이 2주가량 더 늘어난 데다가 8월로 예고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면서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춤했었던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도 증가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의 평균 신조선가는 현재 2억 2천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물건을 나를 선박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상반기에는 LNG 운반선 발주가 많았다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5만 TOE급 12척 건조 계약을 마쳤습니다. LNG 엔진 그리고 폐열 회수 장치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올해 목표치 20%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약 효과 수출 호조로 의료 공백 여파 메웠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여파로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제약사들이 신약 효과 및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위탁 개발 생산 수주 확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 대형 유한양행과 GC 녹십자 그리고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HK 이노엔 등 동아 ST 역시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전문 의약품 사용이 줄어들면서 매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만 신약과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상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제약사의 2분기 실적 전망치입니다. 유한양의 경우 매출이 5,268억 원으로 증감률은 6.4%나 넘게 올라가고요. GC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1% 증가, 대웅제약과 한미약품도 각각 8%, 12%나 넘는 상승률을 연출했습니다. HK 이노엔 그리고 JW 중해제약, 동아 ST 역시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매출 호조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제약바이오 2분기 매출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유한, 렉나자 그리고 GC 녹십자, 백신 등 신약 성과의 예상 밖의 실적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 의약품 처방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상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이면에서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곧 HBM3E 인증, 트랜스포드 3분기 출하 시작.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1%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HBM을 필두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헤드라인 풀어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두 거래일 간의 상승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한다 만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대만 언론에 따르면 좀 곧 퀄 테스트는 진행이 될 것이고 관련했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TSMC가 블랙웰에 대한 주문량이 당초보다 약 25% 정도 좀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결국 현재 유의미한 물량을 대고 있는 쪽은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과연 블랙웰 쪽에 들어가는 HBM3E에 대한 물량을 전부 다 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우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블랙웰을 보게 되었을 때 3분기부터 시작하고 고객사에 좀 진행되는 게 4분기부터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지금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엔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HBM이 기존보다는 2배 정도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 HBM 완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물량을 더 댈 수 있을까?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에 대한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마이크론도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생산 캐파로 보게 되었을 때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잭슨 황이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거나 혹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들이 결국 그의 바람을 바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바람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수율이라든지 뭐 발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결국 시간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기대감이 주가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기대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HBM3 컬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HBM이란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어제도 1% 넘게 오르면서 8만 원 선, 거의 9만 원 선 가까이 우뚝 섰는데요.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만 원대도 눌렸을 때 121선을 깨 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반등이 나온 흐름 기조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는 계속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거점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HBM이라는 그 모멘텀을 이제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큰 동력은 첫 번째로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 레거시 특히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HBM 쪽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SK하이닉스만큼의 유의미한 실적을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납품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현재 컬 테스트가 하반기에는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을 기반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석하는 행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시장 굉장히 재미없는 이유가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에 집중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것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 선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시점이 6월 13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13일이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었고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6월 13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 6조 1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조 7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샀던 외국인의 약 90%가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결국 지금 모든 수급이 다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뭐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집중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와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해봤을 때 현재 이 자리에서
퀄 테스트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건 말고는 저는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에 대해서도 볼 때 외국인 선물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 2800 지수를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외국인의 선물이 누적 3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4조를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현물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고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을 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가 5조가 이제 이전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누적 5조까지 들어왔던 사례를 보면은 현재 1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좀 이슈가 터져주거나 혹은 실적에 대한 변수가 나오게 되었을 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자기 선물 쪽에서의 대량 매수세, 그로 인한 대형주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외국계 자본 쪽에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얼마나 더 많이 담아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외국인이 여기서 좀 지수를 6월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당겼고 현재 상반기에만 외국인이 약 23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버티지 못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를 보게 되어 그 외국계 자본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유럽계냐 혹은 미국계냐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많이 들어왔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5월부터 그때는 살짝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때 자본 쪽에서 약간의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미국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기술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들, 엔비디아 물론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주들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온 이상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외국인 자금이 나갈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전자,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일정 저항선 라인대를 뚫기 위해선 실적이라든지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나을 필요가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분할 매수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긴 하지만 내가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에 내가 현재 몰빵이 아니라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SML과 내일 같은 경우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혹은 국내 산업계에도 적잖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좀
좀 받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이렇게 관망하는 이제 눈치를 보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주 쪽에서 빠져나왔던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제가 야간 선물 지수를 보니까 또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기술주들 살짝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좀 전망치, 특히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ASML과 TSMC 그리고 그 뒷단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 확인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반도체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될지 반도체 관련주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일단 그 탑페이가 언제나 삼성전자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금 담으실 거라면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쪽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물론 SK하이닉스를 현재 담으시는 것보다는 보유자는 계속 보유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 삼성전자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떠오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좀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다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싸워야 하는 분야가 HBM3E 12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 8단 아직 퀄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12단 SK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할까에 대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21선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동안 좀 이렇게 고점 대비했을 때 거래량 없이 조금씩 흘러내려왔는데 전거래일 목표 주가 30만 원 리포트 나오면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6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B2C 특히 모바일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제가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납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눌렸을 때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더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은 삼성전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사조 대림입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사조 대림을 종합식품회사로서의 도약 그리고 냉동김밥은 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964년에 설립이 된 종합식품 기업이고요. 참치, 캔, 김, 햄, 어묵, 맛살 등등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흔히들 이제 사조 참치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사조, 해표, 대림선, 대림생, 오양, 맥선 등이 있고요. 이 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서 딱 봤을 때 기름과 같은 것에서 이렇게 해표라는 마크를 흔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네, 연결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과 축산, 이렇게 수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 이 매출 비중이 식품 사업이 83.9%로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4개의 브랜드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M&A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확대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 사조 CPK와 푸디스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종합식품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24년 2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전분당 업체인 잉그리디언 코리아를 이 3천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에 인수한 뒤에 이 사조 CPK로 재편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식자재 유통 및 위탁 급식 기업인 이 푸디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 푸디스트는 오는 8월에 이후에 사조 대림으로 편입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조 이제 CPK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에서 10%로 거의 3배 이상이 급증한 상태고요. 전분당 소재 및 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분과 물엿 등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무려 24%로 과점 체제에서 굉장히 우위를 잡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분당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CJ, 삼양사, 대상도 있지만 사조 CPK가 24%를 차지하면서 이들 기업과도 어깨를 현재 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수 효과로는 첫 번째로 로열티와 수수료 절감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조 CPK는 이 기존의 모기업에 지급하고 있던 이 로열티 그리고 IT 비용 등으로 이 매출 대비해서 정말 6% 내외의 꽤나 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인수한 후에 이 부담이 제거가 되면서 이를 통해 영업이익까지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품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업력 및 구매력 강화에 따라서 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원재료비 절감까지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재 사업 부문의 이 대두, 원맥 가공에 더해서 이렇게 사조 CPK의 옥수수 가공 능력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 세계 3대 곡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곡물의 직접 수입에 있어서도 구매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조 CPK는 기존에 이 B2B 거래에서 동사를 통해서 B2C 거래까지도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조 CPK의 이 전분 부산물 취급까지 동사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포트폴리오 확대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분과 물엿, 이 변성 전분 등은 장류 그리고 소스류에 이렇게 원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이게 동사의 식품 제조 사업과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131억 원의 영업이익이 인수 후에 419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푸디스트 인수로 또 해서 이제 외형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디스트 인수로 이 종합식품 밸류체인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푸디스트에서 이 식품 제조와 유통 그리고 급식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푸디스트는 전국 6개 권역의 물류센터와 또 13개의 O2O 거점 물류센터 운영하면서 이 PB 브랜드 식자재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디스트의 유통 네트워크와 이 동사의 제조 역량이
결합이 되면서 수익성과 수주 경쟁력 확대까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푸디스텔은 지난해 매출이 1조가 훌쩍 넘어가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4%로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음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푸디스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대였는데 2023년 불과 2년 만에 1조 원이 넘어가는 성장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 식자재 유통이 75%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식자재 생산과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서 수익성 개선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푸디스트가 가지고 있던 고객 데이터를 통합을 하면서 지역 외식 사업자로서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디스트의 대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식자재왕도 있고 푸디도 있고 베지 플랜트 그리고 고메이 플레이스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브랜드를 동사가 모두 다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해외 수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출 동력을 확보를 하고 또 유럽 시장 진출까지 가능하면서 이 K푸드의 글로벌 인기에 날개를 힘입어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 연준의 최근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올해 안에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징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위 방송됩니다. 개장까지 쭉 이어서 방송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